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하는 첫 번째 기사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또다시 파월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반드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건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압박한 이유, 바로 경제 지표 때문입니다. 자, ADP가 민간 고용 지표를 발표했는데 5월 고용이 둔화된 걸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자, 이를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에 곧바로 ADP 수치가 나왔다면서 너무 늦은 파월은 반드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현재 미국 고용 사실상 둔화 양상이 뚜렷하긴 합니다. 오늘 발표된 ADP 민간 고용 수치만 한번 보시면요. 고작 3만 7천 명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2023년 3월 이후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거죠. 최근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 사퇴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과연 오는 17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측을 뚫고 과감히 인하를 단행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와,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조 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계약 결국에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해외 원전 수주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쾌거를 거두게 된 건데요. 자, 전문을 한번 볼까요? 현재 시간 4일, 체코 총리는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그동안 체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왔었는데 체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직후에 전자문서를 통해서 최종 계약에 서명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모든 법적인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이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업이 추진되는 중에 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계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초에는 지난달 초에 체결하려 했었던 최종 계약의 성과를 지금 거뒀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도 두 분과 함께 잠시 뒤에 원전주 향방 점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기사 넘어가 볼까요? 자, 새 정부 출범 하루 지났는데 정말 바쁩니다. 어제 출범을 했죠. 대선 기간 동안 MSCI 편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달성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만큼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초 MSCI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좀 미흡하다라는 이유가 그 골자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기업 가치 제고, 즉 밸류업 프로그램 등 이 MSCI가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바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꼽히고 있는데요. 새 정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 대선 기간 동안 내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이와 관련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편입 여부는 내년 6월에야 알 수 있어서 좀 시일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개선된다면 지수 편입과는 무관하게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증권가에선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짚어봤고요. 이를 바탕으로 전략 세우러 가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MBM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커플이네요. 네, 오늘 핑크데이입니다. 두 분이 분홍분홍 하시네요. 아, 부러우시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내일 또 현충일로 휴장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처럼 또 기분 좋은 목요일이네요.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지난주에 비하면 예. 과연 오늘 시작의 포인트 두 분은 어떻게 잡고 계실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그리고 신정부 정책 드라이브. 그러네요. 금요일 날 이제 브로드컴 실적도 나오게 되고 먼저 정부 정책에 대한 건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대선 이후에 이제 어제 바로 취임식을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신정부에서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거냐에 따라서 또 증시가 또 판도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부터 가장 빠르게 지금 정책들을 이전에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내놓았던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또 갑자기 또 뭐 뉴스가 또 몇 가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그러한 정책 속에서 주도주를 꼭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금 이제 어제부터 뭐 특보로 뉴스가 나오게 있는데 정책적인 내용들을 잘 살피시면서 가신다면 단기, 중장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정책 관련해서 생각보다 잘 갔던 섹터도 있고 왜 윗꼬리가 달리다가 음봉까지 전환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섹터도 있거든요. 잠시 뒤 저희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과 외국인 수급. 왠지 우리 대표님은 반도체 쪽을 계속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저께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 활약이 좀 눈에 띄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 그리고 증권, 보험 그 전에도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갔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시세를 이어갔던 부분들이 있지만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인데요. 엔비디아가 그 전에 그러니까 어저께 아침에 장을 마치면서 시총 1위로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고스란히 좀 이어받아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시세가 좋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1위를 탈환했을 때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갈까에 대한 여부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대통령 결과가 발표가 났고 여러 가지 수급들이 좀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까지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기전자 업종에 좀 집중돼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을 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등극할 수 있을까? 물론 아직까지 단언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만약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까지 잘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앞두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도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여지없이 찬물을 끼얹는 건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베센트 장관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로 한번 만나볼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유가 좀 그럴듯해요.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고용도 별로 안 좋았지만 서비스업 PMI도 또 하회하는 수치를 거둔 겁니다. 파월 의장 이번에 지금 FOMC가 17일 날, 18일 날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아직은 동결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사임설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탠스를 바꿔서 이날에 강력하게 단행할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거 좀 보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스탠스를 바꾸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파월이 지나왔던 행보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누구보다 굉장히 고집스러운 뚝심이 모습들을 있죠. 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 지표가 좀 아쉽기는 했지만 ADP 아쉬웠다라는 평가 있지만 그 전날 나온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용이 지금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의견도 많은 만큼 지금 이 한 단면만 보고는 우리가 단언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금리 인하로 이어져야지만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럽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제 더디냐 너무 늦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도 또 여전히 동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데이터를 명확하게 봐야 되는 파월의 상황상 그리고 성격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기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미중 간의 관계가 좀 화해 모드로 들어가는 쪽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장이 오늘 새벽에 좀 혼조세를 보였던 만큼 우리도 약간 쉬어간다면 그냥 기회로 삼고 오히려 기대감에 더 베팅을 하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모처럼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체코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와 원전 계약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자, UAE에서 수출을 하고 난 이후 16년 만에 쾌거를 거둔 겁니다. 자, 근데 이게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아예 법적인 리스크가 다 해소된 건 아니라서 저는 약간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하나가 좀 남긴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와, 계속 이제 3할 5초를 얘기했는데, 5월 초에 이제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계약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많은 분들이 전 세계 1호기를 타고 7일 날 방문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코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수원부터 시작해서 관련 기업들이 4월부터 그죠? 쭉 계속 했는데 특이하게도 지금 뭐 프랑스 EDF가 4월 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소 기각을 하고 5월 6일 날 체코 행정법원이 프랑스 EDF, 이게 6일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계약 체결 딱 하루 전이죠. 이것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서 신규 원전 계약을 최종 서명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7일 날 도착을 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하고 이제 한수원 관계자가 사인을 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벤손으로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지금 다시 이에 대한 내용이 해결이 되면서 특히 이제 어제 체코 총리가 발표를 했었죠. 한수원하고 이제 체코 전력공사 관련해서 계약 체결했다라고 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좀 찝찝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직 전체적인 내용이 다 해결된 게 아니고 본안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네. 5월 초였죠. 그때도 강조드렸습니다만 그때 이제 이 이슈 전에 이제 BHI가 103% 넘게 단기적으로 그렇죠. 급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전 관련주도 섹터들이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매니저님 원전 향한 뚝심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거의 파워의장급으로 있으신데, 자, 우리 대표님 원전 있잖아요. 뭐 체코 계약 이슈는 앞서 이제 잘 말씀해주셔서 그런데 친환경주랑 원전이랑 믹스라고는 했지만 결국에 같이 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거든요. 이 두 개 좀 시소를 타야 된다면 대표님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어요? 저는 원전에 베팅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오. 아무래도 글로벌 흐름 자체가 완전 판도가 바뀌는 시기에 도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AI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 국면에서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채택하는 에너지가 원전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 지금 최근 JP모건과 그리고 블룸버그 쪽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이 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전 부활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다. 물론 그 안에서 모든 기업들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집약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들은 이제 고점이 형성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좀 열리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입찰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단순 AI가 이제 시대에 도래를 했고 이 확장 국면에 있어서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인프라라고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그게 저는 원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국내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신재생 쪽으로 더 기울여진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나 크기로 봤을 때는 세계 시장 속에서 노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이제 엄청나게 강한 시세가 나올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해볼 필요는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과 친환경에 표결을 붙였을 때는 원전에 한 표를 주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친환경주들이 막 되게 잘 갈 것 같았는데 물론 강세로 마감은 됐습니다만 음봉 달고 뭐 좀 윗꼬리가 되길래 이거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오늘 조금의 힌트는 좀 얻어 가셨길 바라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기사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기사도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정책과 관련한 연장선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MSCI 측에서 말한 것이 지배구조 개선인데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또 상법 개정안의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시장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도 보면 어제 하루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당분간 좀 지속될까요, 기대감? 기대감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서 이미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 대선 공약을 또 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였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규모 사이즈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선진국부터 이제 프론티어 시장까지 구분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세계은행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1조 6,445억 달러, 전 세계 13위고요. 상장 기업 수도 2,319개로 전 세계 8위입니다. 선진국 지수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인데 지금 보시면은 MSCI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KB증권이 이제 MSCI 관련해가지고 관련 내용들 총 9개 정도 관련해서 분석해서 올려놨던 내용들인데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배구조 이슈죠. 그렇죠. 지배구조가 정보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제 영웅공시 부족 얘기하고 있는데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PBR 0.8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 관련된 이슈들이 약간 부족한데 그런 이유가 보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영문공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10조 원 이상의 자산 갖고 있는 기업들만 이제 영문공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한 2조 원대까지 낮출 예정입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건데 이러한 내용들을 점차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고요. 맞춰가고 있고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공매도가 5년 동안 금지됐었는데 5년 만에 재개됐고요. 그리고 가장 또 여러 가지 이슈로 문제됐던 게 이제 외환거래인데 외환거래를 새벽 2시까지 연장해서 지금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MSCI 선진국지에서 편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6월 달 내로 MSCI 연례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될 것인가 편입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기출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바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보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 단계 그죠? 네. 대상국에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한 8개, 9개 정도의 아주 미미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난 다음에 또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내년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 6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발표되니까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무려 한 75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고 10년 이상, 5년, 10년 이상 장기로 투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당장에 실현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갖춰가다 보면 외국인들의 시선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급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해 보이네요. 자, 이러한 기대감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았던 섹터들 이제 하나씩 점검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지주와 금융주겠죠. 사실 금융주는 조금 포괄적이죠. 그 안에서는 뭐 증권, 은행, 보험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좀 하나만 골라주시겠어요? 금융지주사가 제일 낫겠죠. 지주. 네, 금융지주가. 오. 왜냐면 이제 작년에 3분기 때부터 2024년 시작된 밸류 프로그램에 또 지주사가 들어가는데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금융사들 거의 대부분을 저PBR주로 인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원래 금융주들은 그렇게 잘 안 간다는 인식이 돼 있고 그리고 거의 뭐 전문가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올라가면 그 시장의 증시는 끝이다라고 하는데 이 잘못된 선입견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 작년에 더 갔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걸 여러분이 타파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나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정책, 배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지주사를 제가 선택했던 이유가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또는 보험 이런 금융자회사들을 소유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는 거고도 있고 거기다가 거의 대부분의 이런 금융사들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사들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룸이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은행주는 단독으로 상장된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지주격으로 머리격으로 상장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굳이 금융주 안에서 가려본다면 증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은행 그 안에서 지주사를 좀 보자라는 힌트 얻어봤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더 열려 있다고 평가하시네요. 자, 그러면 일반 금융 차치하고요. 그냥 일반 지주사들 한화도 그렇고 두산, 뭐 HD 현대 많은 부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쪽도 아직 더 갈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추가적인 룸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 있고요.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그 기대감을 통해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뿜어내기는 했는데 특정 종목 좀 한정해서 그때까지는 시세가 강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세론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까지도 수급이 번져나가면서 굉장히 강한 심리가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상법 개정안 2, 3주 안에 좀 정리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뭐 시간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우호적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게 딜레이 되거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수급이 향하는 곳 그리고 시장의 기대 심리가 가장 디스카운트가 어디가 많이 되어 있느냐 지금 섹터 중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주사를 좀 픽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가적인 시세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 다양한 선택지들이 나와 있다 보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 분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고 하신다면 눌림이 왔을 때 그리고 이게 기회는 계속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회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열고 보셨을 때 그 기회 또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주사 관련돼서는 긍정의 시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많이 올랐는데도 좀 PBR 계산해봤을 때는 더 갈 여력이 있는 듯 보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셀온이 아니라 대선 결과 이후에 그래도 강하게 아직까지는 좀 지지가 되는 두 섹터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어제 시장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정책이었습니다. 취임사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기에서 언급이 됐던 포인트들 중심으로 강하게 매기가 들어오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자, 매니저님, 어제 AI 관련해서 제가 솔트룩스입니까? 했더니 아니요, 와이즈넛입니다. 이랬는데 와이즈넛이 폭등했어요. 폭등했습니다. 네. 당연히 뭐 13년 동안 적자가 없이 흑자를 그렇게 기록하는 기업이 약간 있기 때문에 세뇌당한 그런데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이제 AI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번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안의 정책 1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AI 3대, 그러니까 3강 국가로 미국, 중국, 우리나라를 한 얘기인데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밝혔고 지금 나오고 계시네요. 100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민간과 공공 투자에서 이제 100조 원 정도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I 기반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도통 이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목적이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금융 재난, 식량이나 또는 건강 등 주요 리스크들이 많이 있는 섹터들을 이 AI를 통해 가지고 구축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키포인트가 이거죠. 글로벌 AI 경쟁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AI의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적인 섹터를 이제 미국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응용 AI 섹터를 민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공공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아주 꼴등입니다. 꼴등.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999년도에 DJ 정권에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투자해가지고 그 먹거리를 20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AI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 꼴등이었다가 1등까지 올라간 것처럼 우리나라가 AI 지금 꼴등입니다만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열심히 단결해서 올라간다면 패스트 팔로워 정책으로 1등으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는 인터넷 이슈로 99년도 한 해 동안에 엄청나게 무려 이제 코스피 지수만 500% 폭등했거든요. 10배, 100배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AI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네. 정책은 꼭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에 다시 한번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조금 더 간다라고 정리해 보겠고요. 자, 우리 이진은 대표님은 K-푸드를 주셨는데 사실 어제 K-뷰티, K-컨텐츠, K-푸드, 결국에 K-수출의 총 집합체가 다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굳이 좀 따져본다면 우리 또 자금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거를 골라주실지 여쭤봤는데 그 안에서 음식료 쪽을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음식료 물론 화장품은 그동안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예. 일단 APR 그렇죠? 네, 화장품 섹터는 워낙 언급도 많이 드렸어서 오늘은 네. 좀 푸드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 내수 부양을 위한 움직임들이 좀 강력하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사람들 자체도 소비 심리에 대해서 약간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최근 들어서 마트 그리고 백화점 이런 종목들의 시세도 굉장히 좀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음식료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경으로 인해서 내수 소비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도 다뤘지만 환율에 대한 하락, 금리 인하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안정화를 가져갈 거고 이렇게 됐을 때 환경적으로도 매크로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안에서 봐야 되면 좋은 종목들을 봤을 때는 수출을 여전히 좀 잘하는 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K자가 붙은 쪽은 다 같이 연동이 되면서 서로 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엔터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또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화장품이 부흥하게 만들어주고 또 음식료 섹터까지 끌고 가는 영향들이 있고 또 SNS가 발달을 하면서 크게 우리가 마케팅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선순환 구조로 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확장되는 국면에 진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음식료 인기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식료 섹터 그동안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살짝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음식료 섹터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도 그렇고 어제는 막걸리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렇죠. 일본에서 막 이런 기사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같은 어떤 아웃라인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두 분 어떤 공약주를 갖고 오셨는지 오늘장 공약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솔트룩스 증권주 어제 너무 급등해서 오늘 조금 이제 조정 올 때가 이제 매수의 기회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으로.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또 국내 또 탑
증권사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11개국이 지금 해외 법인이 있는데 박현주 회장이 10년 넘게 공을 들여서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지금 만들어 놨죠. 그래서 최대의 빅파워,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전 세계 많은 11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제 브로커리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이제 넥스 트레이딩이 지금 얼마 전부터 시행이 되면서 계속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셋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일 때 매수해 주신다면 아마도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트룩스도 미래에셋 증권 못지않게 급등했는데요. 오늘 빠질 때 기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앞서서 아까 솔트룩스 언급해 주셔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요? 네, 네. 잠깐 대화 중에 나와서 네, 솔트룩스를 말씀을 드린 건 일단 정부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 정부가 5대 AI 기업을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가 그 안에 선정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봤던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는데 네. 지금 당장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의견보다도 여러 가지 저도 AI 관련돼서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움직임과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루시아 3.0이 또 나오는데 루시아 그 전 시리즈도 딥시크보다 굉장히 효율적인 결과치를 도출을 해낸 이력이 있어서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중에 또 오픈이라고 하고요. 일단 지난 9월 6일에 2022년으로 돌아갔을 때 9월 6일에 49,350원의 고점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때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줄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추가 시세도 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솔트룩스 대장주의 흐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했던 제 자신이 무색해질 정도로 오늘 또 한 번 증권과 AI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